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화요일 2부는 주식불패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주유소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노란톡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그리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주식불패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지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강연이니만큼 장기 투자 그리고 하반기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유소 2부 화요일 팀을 책임져주고 계시는 주식불패 박원재 위원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도하나가 2부 시간에는 일주일 이렇게 돌아보면 위원님들의 강의를 쫙 들어요. 참 재밌는 강의도 많고 흥미진진한데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게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렵죠. 네. 세상의 모든 거를 모아놓은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모를 때는, 못 모를 때는 좀 뭐랄까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게 있었는데 조금씩 알기 시작하니까 이게 만만하지 않구나. 그래서 주식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해야 돼요. 네. 주식 투자를 왜 하죠? 돈 벌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데 네.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 벌려면 돈 벌 수 있는 일을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돈 벌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돈 버리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주식 투자를 안 할 때는 되게 평온했던 삶이 주식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평상심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드라마틱해지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정말 주식 투자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고 우울감이 생겼어. 밤에 잠도 잘 안 와.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얘기 들으면서 뭐 하는데 왜 저런지도 몰라. 결론은 뭐냐 하면 주식 투자가 쉽지가 않은데 이 과정을 다 건너뛰고 그냥 내가 남들 하는 주식 투자 속성반으로 일주일 완성 이렇게 하고 오는 거 아닌가. 주식 투자가 속성반이 없어요. 주식 투자는 최하 3년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배운다는 마음으로 조금 규모나 이런 거를 좀 작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저 도하나도 3년 사이클이 안 돌았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이 이해가 되면 그 이해되는 만큼만 내가 이 시장을 참여해서 결론은 뭐죠? 나의 행복. 이게 알아가는 재미도 행복이고 네. 그걸 통해서 수익이 나도 행복이고 더 대단한 거는 만약에 그게 되면은 훌륭한 투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아르바이트로 합니까? 오락으로 합니까? 직업으로 합니까? 그걸 본인이 정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속성반 거치고 들어와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다음에 오락으로 가요. 그래서 주식이 괴로워져요. 주식은 괴로울 이유가 없고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자본시장은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을 한 걸 대표로 나타낸 게 기업이고 그 대표 기업들을 모은 게 주식시장이고 그러면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추려내서 그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에 무슨 진입 타점 잡는다고 수학 계산하듯이 하고 청산하는 거 잡는다고 그거 해봐요 맞나. 수학이었으면 저는 일찍이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흐름상 이 독해력을 키워야 돼. 독해력.
주식시장의 독해력을 키우면은 주식시장이 조금씩 편안해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불패에서 하는 이야기는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벌써. 네, 3강이에요. 계속 주식시장은 좀 이해를 하세요. 독해력을 키우세요. 흐름을 한번 보세요. 왜 이러는지를 한번 이해하세요. 그러면 다음 흐름이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요. 네, 주식불패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행복하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벌써 세 번째 강인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행복하기 위한 우리 행복반 박원재 위원님 노란톡방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벌써 세 번째 강인데 독해력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위원님? 오늘은 빠질 수가 없죠. 잭슨홀. 네. 이거 정리하고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참 주식 들어와서 이런 거 나오면 일단 머리 아프죠. 네. 이게 뭐 파월 의장이 뭐 얘기했다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거 뭐 말이 돼?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저거는 나중에 그냥 그렇게 되니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폄훼를 하죠.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식시장은 이 각본이 있는 건 아닌데 주식시장을 이해하려면은 돈의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이 돈이라는 거는 속성이 항상 높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뭐가요? 수익이 높은 곳으로. 그러면 이 큰 돈들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주머니 돈에 있는 돈도 돈이요. 큰 중앙은행에서 찍는 돈도 돈인데 돈의 흐름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채우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돈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신용도가 높은 층부터 여신이 나가죠. 그래서 신용도 높은 사람한테는 매일 대출 영업 직원이 가서 영업을 해요. 제발 우리 은행 돈 좀 써달라고. 그런데 신용 높은 데는 안 쓰죠. 내 신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은행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은행하고 신용 있는 측하고는 밀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이 여기서 정해져야 그 다음에 돈이 좀 위험한 쪽으로 가요.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도저히 정상적으로 차입이 불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제도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채 쪽으로 가죠. 이게 돈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돈의 값이 달라져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잭슨 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돈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연준에서 돈의 흐름의 방향을 정해요. 그러면 연준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 물결에 따라서 돈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잭슨홀 연설이 우리는 중요한 거고 그 잭슨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겠네라는 그 인과관계를 찾아야 돼요. 자, 오늘 많이 들으셨겠는데 오늘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잭슨홀 연설의 의미와 다음에 우리 투자자가 뭘 기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장의 반응과 오늘 우리 시장까지의 흐름을 한번 쭉 이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잭슨홀이에요. 정리를 누가 해놓은 걸 그냥 그대로 갖고 왔는데 잭슨홀을 요약하면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연내 시작한다. 이게 가능하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는 그동안의 위기 때 아주 긴급하게 평소에 하지 않았던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간다 그랬죠. 금리가 움직여요. 금리부터 낮추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시장에 돈을 풀어주고 그래도 신용이 제대로 안 가면 회사채까지 매입을 해줬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거꾸로 갑니다. 이걸 줄였고 그 다음에 시중에 돈을 지금 매월 1,200억 불씩 채권을 사주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줄이는 걸 테이퍼링이다. 그리고 이 출발을 올해 내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확정은 아닌데 그게 다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과정이 이제 거꾸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QE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금리 인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연결고리를 끊었어요. 시장에서 불편해하는 거는 QE 시작하는 걸 곧 금리 인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번 잭슨홀에서 이게 관계가 없다는 걸 해줬다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완전히 다르고 살펴봐야 될 게 더욱 많다는 거예요. 쉽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다. 시장에 안심을 줬어요. 그리고 이 테이퍼링도 살펴볼 게 많다. 케어풀리라는 용어를 썼어요. 살펴볼 게 많다. 테이퍼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뭐냐 하면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물가는 충족됐다. 그런데 고용은 상당 부분 진전이 돼 있으나 조금 더 봐야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매월 고용 현황을 미국에 이게 미국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 지표를 봐야 돼요. 미국 지표는 제가 이제 방송 시간에 틈틈이 보여드렸지만 매월 발표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별 3개짜리는 꼭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를 짓누르고 있는 게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델타 변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복잡계이기 때문에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경로를 좀 꼼꼼히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연내에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가 경기 경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 단기적 위협을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볼 게 많죠. 그러면 지금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런데 끊어놓은 게 뭘 끊어놨냐면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을 한다 해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다. 시장에 두 가지 안심을 줬어요. 테이퍼링을 하는데 살펴볼 게 많다. 이게 이 전제 조건이 있고 그런데 살펴볼 게 충족이 되면 연내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 주사를 다 놔줬어요. 두 번째, 금리 인상은 딴 얘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인플레는 충족했고 고용은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바탕을 가지고 한번 어떤 이 물가와 고용이 연준에서 바라보는 물가와 고용이 어떻길래 살펴본다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물가입니다. 이거 참 익숙치 않은 분한테는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차트로 그려놓으면 좀 편해요. 요게 진한 파란색 선이 뭐냐 하면은 그 극단적인 물가를 빼고 평균적인 물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뭐 근원 PC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극단치를 좀 뺀 거. 그렇게 보니까 연준은 지금 물가를 2%를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2%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연준은 그 평균 물가 목표제를 이미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2%가 넘더라도 우리는 바로 긴축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2%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물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요인이 여기 나오는데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에 압도적으로 물가를 견인하는 게 이 중고차 지수예요. 얘기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서 신차를 출고를 해달라 했는데 신차를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차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야, 그럼 중고차라도 사야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나와요.
이게 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물가 높은 게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쇼티지가 끝나면 해결되니까. 두 번째는 에너지, 휘발유 가격이에요. 이게 유가가 작년에 마이너스까지 갔었잖아요. 저장할 데가 없다 그래갖고 선물 시장에서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 간 거 기억하시죠?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도 막 속보 나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유가가 69불대면은 코로나 이전 가격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이 차를 가지고 생활하는 나라라서 이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큰데 이것도 일시적으로 많이 높다. 그 세 번째는 요 대중교통이 참 미국은 불편한데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료비가 왔으니까 올라가고 이 숙박이라는 게 렌트입니다. 렌트. 월세라는 거. 미국에서 이제 긴급조치로 월세를 못 내도 내쫓지 못하게 만든 법이 있다가 9월 달부터 이것도 해제를 해요. 그러면 이 주택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값도 같이 올라가겠죠. 이게 물가 상승의 요인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잡겠다고 하는 거고 이걸 잡으면 물가는 2% 내에서 안정이 될 거다. 연준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게 참 재미있나요? 네, 근데 네. 열심히 안 보던 지표라서 확실히 어렵긴 하네요. 네, 이게 좀 그런데 이런 거를 좀 투자를 하려면은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거 네. 한 번만 들으면 이게 똑같은 게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넘어야 될 허들이야. 주식 투자를 하려면 지금 3강에서 미리 맞자?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하셨죠. 주식시장을 일주일 속성 과정으로 끝내고 투자를 하니까 맨날 헷갈리고 이거 딱 나오면 이건 헷갈려. 내 길이 건너뛰어. 아니다. 네. 건너뛰어. 이러면 또 저기 그림책 차트 갖다 놓고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고 이거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상식적이야. 왜냐면 이제 소비를 또 분해를 해봐. 네. 자동차를 내서. 그랬더니 자동차가 압도적이야. 미국에서 자동차 소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를 살펴봤더니 그렇게 파편화된 걸 빼면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울 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을 또 살펴봐.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죠. 아니 일자리가 다 없어져서 다 날아갔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소비를 해. 그래서 미국 가처분 소득이 어디서 늘어나나 이걸 살펴봤어요. 미국은 좋은 게 이런 지표가 실시간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은 투자하는데 너무 좋아. 왜냐하면 필요한 자료가 그냥 접근 가능해요 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좀 어려워요. 투자 이런 그 통계치나 이런 거 얻기가 좀 열심히 노력해야 얻어서 네. 어쨌든 미국의 지금 소득 구성을 보면은 2000년도에 코로나 빵 터지고 가처분 소득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뭘 하느냐면 이전 소득이라고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줘요. 그게 보조금인데 이거를 실업보험과 맞물려서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실업보험을 받을 거고 그 외에 재난지원금을 받죠. 그래서 지금 미국 소비는 다 이전 소득으로 하고 있어요. 근로소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쏴주니까 한 달에 뭐 노는데 400만 원 주고 그래.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뭐 마트 가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휘발유도 사고. 그런데 이제 이게 9월 달에 끊어지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그래서 고용이 나와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없어진 일자리가 1000만 개입니다. 1000만 개. 이런 데이터는 그냥 알고 있으면 좋아요. 1000만 개인데 지금 이제 보조금을 주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안 나가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가면 300만 원 받는데 집에 있으면 400만 원 받아. 재난지원금으로. 일자리를 안 나가죠. 근데 이게 이제
7월부터 끊기 시작해서 8월 끊었고 9월이면 다 끊습니다. 이제 일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기대하기는 지금 여전히 700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고용지표 발표하면 6월 달, 7월 달에 93만 개, 94만 개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월 100만 개씩 느는 거예요. 그럼 이거 100만 개씩 넣으면 7개월이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면 정상화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매파가 하자는 근거가 뭐냐면 야 어차피 이제 일자리 나가서 고용이 완전히 되면은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금리도 정상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매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둘기파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 우리가 성장이 죽었잖냐. 이 죽은 거를 어떻게 벌충을 좀 하고 가야지 이 빵꾸난 거를 안 메꾸냐. 그래서 이 빵꾸난 거를 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되는 걸로 부족하고 플러스 200만 개 더 나올 때까지. 그럼 이게 뭐죠? 내년 하반기.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매파와 비둘기파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고용지표가 9월 3일 날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네. 지금 예측치는 75만 개예요. 왜 그러냐면 8월까지도 직장을 나갈 이유가 없어. 재난경험 하는 게 더 좋아. 근데 9월부터는 안 나가면 돈이 없어. 재난지원금을 안 주니까. 그 억지로 취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월 달에 고용지표가 되게 중요한데 좋을 확률이 높네요. 그냥 막 무지 뛰겠죠. 근데 네. 10월 달엔 FMC가 없어. FMC가 9월 22일 날 열리고 다음에 FMC가 11월 3일 날 열려요. 네. 그러니까 10월 달에 고용지표는 받아봐야 FMC에서 결정을 하는데 FMC가 없어. 그러니까 9월 달 넘어가면 11월이야. 그러면 10월 달의 지표는 못 봐. 왜냐면 FMC는 11월 3일 날 하는데 고용지표는 6일 날 발표해. 그래서 이게 복잡하지만 얼추 그러면 9월 달은 8월 거니까 약할 거고 10월 달 만약에 폭발적으로 100만 건 훌쩍 넘어가면 11월 달에는 테이퍼링을 할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시장을 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그럼 그러겠네 라고 우리는 이제 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재미있나요? 네. 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아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본질적으로 들어와서 주식시장이에요. 네. 자, 우리가 지금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는 중앙은행이 자기 자산을 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중에 채권을 국채를 사주니까. 그러면 옛날에 보세요. 본원통화가 금융위기 전에 본원통화가 이게 8천만 불이었어요. 8천만. 네. 8천만입니다. 이게 본원통화예요. 그런데 금융위기 때 이때 양적 완화 1, 2, 3차를 해서 3조 5천억을 뿌려. 이게. 네. 근데 이번에 짧은 시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렇죠. 이 동일 금액을 이때 다 쏟아부어.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금 양적 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중앙은행의 자산이 8조 달러를 넘어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8조 달러니까 8천조, 9천조, 일경?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일경 안 되게. 이게 어떤 돈인지 상상이 안 가죠. 만져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자산 구성을 보면은 채권 시장, 금융 자산, 부동산 말고요. 채권 시장이 제일 커요. 이게 아마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4경 정도 됩니다. 14경. 주식 전 세계 시가총액이 요거보다 조금 작아요. 13경. 그러면 연준이 위기 전에 8천만 불 갖고 있다가 지금 10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웠듯이 또 재밌는 거 합니다. 네. 통화방정식이라고. 네. MV는 PQ야. 이게 그냥 전통적인 통화방정식인데 본원 통화를 뿌리면 이게 화폐 유통속도예요. 유통속도. 네. 이게
이게 물가지수와 그 나라의 GDP 양 이거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리려면 통화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은 머니터리스트들은 야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성장을 하려면 성장하는 만큼 본원 통화를 뿌리면 된다. 이게 전통적인 얘기하는 통화주의자들이 하는 정부 개입하지 마. 너희들 개입하면 괜히 시끄럽게 바이러스만 생기고 나중에 이 호황과 불황 이게 다 통화 정책의 실패 때문에 나타난다래요. 근데 케인즈 안이 1930년대에 엄청난 그 공황을 겪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야 얘네들 틀렸어. 화폐는 전능해. 돈을 아끼지 말고 뿌리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만큼 써.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항등식이 맞다면 통화를 뿌리면 물가가 올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GDP는 금방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네. 그죠? 근데 요새 물가가 안 올라. 돈을 이렇게 뿌렸는데 물가가 안 올라. 왜 안 올까요? 물가 안 오르잖아. 네. 왜 안 올까요? GDP가 움직였나? 유통 속도가 안 올라서 그래요. 아. 화폐의 유통 속도는 어떤 걸 유통 속도라 그러냐면 네. 자, 중앙은행에서 발권을 빵 합니다. 네. 그 본원 통화 돈을 찍었어. 그러면 이 돈이 그대로 돌라려면 기업의 설비 투자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웃풋이 나와서 다시 가계의 프라핏으로 나와서 다시 중앙은행으로 돌아오는 걸 이걸 이회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새 돈의 순환 사이클이 양극화의 배경이기도 한데 K 사이클을 그리죠. 자산 가격만 오르죠. 임금은 안 올라. 왜 그럴까요? 돈을 뿌렸는데 네. 기업들한테 안 가고 자산시장으로만 가고 아니면 중앙은행이 그냥 RP로 채권으로 갖고 있어. 돈이 뿌렸는데 돈이 돌지를 않아. 돈의 유통속도라고 하는 건 이 돈을 가지고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해서 그 설비 투자된 걸로 제품이 나와서 그 제품이 소비자한테 가서 네. 소비자가 임금으로 다시 받아서 저축을 하는 과정이 이게 유통속도인데 네. 요새는 그게 이게 안 되는군요. 돼요. 그래서 유통속도가 없다 보니까 다시 적어드릴게요. 네. MV는 PQ야. 네. 그런데 이거는 쉽게 안 변하잖아. 항등식이지. 본원 통화를 뿌렸으면 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네. 물가가 안 올라. 왜? 돈이 안 돌아. 이게 중앙은행의 고민입니다. 네. 자, 이거 주식시장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만 한없이 올라. 그렇죠? 돈이 다 자산 투자만 하는 거야. 네. 양극화의 주범이 여기에 있어요. 돈을 뿌렸더니 자산가한테만 돈이 가요. 그러니까요. 임금 근로자는 점점 가난해져. 완벽한 벼락거지야. 네. 나는 자산이 없어. 난 자산 없어. 임금밖에 없어. 네. 난 노동해야 되는데. 이 구조에서 됩니까? 안 돼요. 자산 가격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임금은 누워 있어. 이 표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그래서 있는 거네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를 잘 해야 돼요. 그쵸? 자, 이 원리를 보면 주식 가지고 짤짤이를 하고 있어. 돈 넣고 돈 먹기. 난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먹을 거야. 이거는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자산 가치의 상승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일부 아주 스킬 있는 전문가 영역이야.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자산 가격의 상승을 내가 향유하는 거야. 그러면 이 자산이 늘어나는 기업들, 성장하는 기업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해서 네. 그 성장의 때를 기다려야지요. 이걸 일주일 만에 그냥 뭐든지 속성반으로 끝낼래니까 누리기도 일주일에 전에. 네. 나올 건 없어. 일주일의 결과는 안 나와. 여기에서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꼭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의 과실은
누가 다 가져요? 대주주만 가져. 대주주는 팔지를 않아요. 왜? 집은 나의 경영권이기 때문에 팔지를 않아. 대주주는 성장의 과실을 다 먹어. 그러니까 재벌 3, 4세들이 품위 유지를 하는 게 그들은 주식을 받아요. 근데 그 주식은 대한민국 성장만큼 쭉 올라. 그러니까 품위 유지가 돼요. 근데 그걸 갖고 단탈 치려고 들어왔어. 그러면 몇몇 그런 분들이 계신데 힘들죠. 다 깨졌습니다. 다 깨졌어요. 네. 한번 언론에 보세요. 상속받은 주식 그 단타 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래서 재미납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금리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1.28이에요. 1.28 10년물이. 근데 CPI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믿어도 돼요? 이거 판단을 해야 돼요. 일시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이게 일시적일 것 같지가 않죠. 네, 무서운데요. 그러면 환경에서 보세요. 아무리 자동차 이거 해결되고 한달에도 쇼티지가 나니까 원자재가 다 올라. 요새 안 오르는 거 봤어요? 다 올라. 네. 결국은 물가는 올라요. 물가는 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사지 한달에서 내가 그 정책 당국자의 말을 다 믿어도 안 돼. 연준에서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안심시키는 거야.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샥이 나면 안 되니까. 아. 한꺼번에 다 도망가면 어떡해. 네. 그러니까 그래서 파티장에 아직은 남아있대. 오래 남아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파티장이에요. 그럼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 이게 파티장이 이렇게 있어요. 네. 야, 저희가 그래? 여기 담겨 있군요. 이렇게 이게 출입구야. 네. 자, 입장. 그러면 나는 파티장에 왔어. 보니까 이제 처음엔 조심스러우니까 이 입구에서만 놀아요. 멀리 못 가. 근데 좀 지내다 보니까 익숙해졌어, 파티장이. 자신감이 붙죠. 야, 이 무대 앞에 보니까 인기쟁이도 많고 유명인사는 여기다 있어. 내 자리는 여기 하고 있어서 한창 놀고 있어. 막 조명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야, 그랬는데 파티가 끝났어. 문이 닫혔어. 남아서 설거지합니다. 아. 예, 이 난장판 남아서 설거지를 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진출입을 좀 잘 해야 돼요. 단타치라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주식시장의 사계를 통해서 금융시장에서 실적장세로, 실적장세에서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장세 들어가면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비중 조절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익숙치 않은 분들은 진출입이 잘 몰라. 어려워. 네. 그래서 뭐 이 종목 보기도 바쁜데 무슨 매크로 보고 이런 거를 보려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평생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산 양극화가 이게 해소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자산 양극화가 해결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결국은 기대여명은 높아지고 목적 자금은 마련할 길이 없고 지금까지 우리 세대 또래만 해도 성장의 과실을 다 먹었잖아요. 아파트도 아주 싸게 청약하면은 다 분당받아서 우리 때 시작할 때 받을 거는 다 뭐 1억 5천 이 안짝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1억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충분히 받아서 그냥 부담 없이 월급으로 다 상환되고 됐는데 지금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기대명과 나의 캐시플로가 안 맞아요. 그럼 이건 메꿀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게 주식시장인데 이거를 너무 날로 먹으려는 거야. 네. 그게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평생 해야 될 직업이고 제대로 해야 된다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1,000만 원만 갖고도 다 해결이 돼요.
제대로만 투자하면 1,000만 원 갖고 20% 수익으로 한번 20년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이게 무리한 요구가 특히 젊으신 분들은 이제 20, 30대 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해야 돼. 근데 하다가 누구나 할 수는 없어요. 안 맞는 사람도 있어. 네. 아, 난 개중에 있죠. 다혈질이야. 네. 그리고 뭐 손실 요만큼만 나면 밤에 잠이 안 와. 그리고 안 맞는 거 체질적으로. 그리고 내가 안 그럴라 했는데 호가창만 보면 손이 나가. 그러니까 안 맞는 분도 있어요. 그럼요. 그런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행복하자고 하는 주식을 이걸 때문에 삶이 파탄 나면 안 돼요. 자, 이제 다음 진행합니다. 네. 자, 주택지수예요. 얘기한 대로 자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미국이 집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미국이? 없어요. 네. 집 가지면 자산 갑니다, 거기도. 다 그 렌트야. 네. 이 임대 가격이 굉장히 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정책 목표는 처음엔 누가 뭐래도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이게 1순위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해졌는데 고용. 이게 원래는 물가만 했었어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게 생겼어. 마지막이 금융시장 안정. 이것도 이제 연준의 역할인데,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게 뭐 개입해가지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버블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이 자산은 버블과 역버블이 왕복을 하는데 지나치게 버블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감당이 안 돼, GDP가. 그러니까 체력 내에 있어야 돼요. 시가총 자산 가격이 경제 체력 내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경제 체력보다 자산 가격이 좀 벗어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소프트 랜딩을 시켜야 돼.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다? 야, 조만간 자산 가격, 우리나라 지금 대출죄죠. 이런 정책의 변화를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금융감독위원장 교체하면서 일성이 가계대출 이대로 안 된다예요. 이런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통 그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이렇게 돼야 돼요.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요인은 누가 뭐라 해도 소득이 늘어야 돼요. 구매자가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이 가구 수가 늘어야 돼요. 왜냐면 구매자가 늘어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그 나라가.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국내 부동산 지수가 쭉 올랐던 주된 요인은 우리가 국민소득이 우리가 영업이익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2000년 초만 해도 우리가 10,000불이었어요. 1인당 GDP 국민소득이. 이게 지금 32,000불에 와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동산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소득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가구 수가 1인 가구 수 증가 때문에 한 1,000만 가구가 늘어요. 요새는 다 혼자 살잖아요. 네. 네, 가구 수도 늘었어. 그 다음에 GDP도 늘었어. 그러니까 그동안엔 자산 가격이 거침없이 올라올 수 있었는데, 자, 향후 시장을 보세요. 우리 국민 소득이 6만 불 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4만 불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4만 불 넘기가 정말 어렵고요. 이 보통 4만 불 넘어가면 진정한 선진국이야. 근데 대개 여기서 오래 정체를 합니다. 일본은 뭐 진작 여기서 그냥 20년째 정체고, 일본이 20년째 4만 불 정체예요. 그 다음에 가구 수가 늘 수 있을까요? 요새 출생률로 봤을 때?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성장을 대한민국이 지금 잠재 성장률이 2%입니다. 2000년 초반에도 잠재 성장률이 6.5%였어요. 국가가 성장하던 국가였어요. 지금 2%입니다. 자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체력 GDP를 벗어나는 자산 가격을 잡으려고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정을 봐야 돼요. 그쵸. 일정을 봐야 되는데 그 일정이 가장 중요한 게 요 고용 지표라 그랬죠. 요거를 잘 보세요. 지금 72만이 나와 있는데 이 72만보다 올라가면 좋아요. 이게 떨어지면 야, 이건 진짜 문제야. 왜냐면 뭐야, 경기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테이퍼링을 해야 돼요. 이게 정상화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그 긴급 주사 맞고 병상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체력을 길러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수출 잘 되고 있다는 얘기고 뭐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거 다 논외로 하고 경제지표 3일날 나오는 거 이걸 잘 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발품을 좀 팔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발품을 판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시장의 반응. 이게 그냥 집단지성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면 편해요. 이거하고 싸우면 굉장히 피곤한 투자가 됩니다. 이제 투자하다 보면 이런 적이 있어요. 이게 말이 돼? 내 논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건 금리는 안 올려도 긴축인데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그런 반응을 안 해.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상황과 리스크를 버리는 상황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참가자가 리스크를 기꺼이 테이크하는 상황을 리스크 온이라 그래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 금융시장을 보니까 위험자산을 선호하고 있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위험자산, 주식,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을 커머더티 이런 걸 사고 있어. 사람들이 이거 좋게 생각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호재네. 야, 호재네.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네. 이거 거꾸로 악재로 받아들이면 악재네 이러면 돼요. 이걸 따지면 안 돼.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빨리 봐야 돼요. 필터링을 해서 시장 참가자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 선진국이 유동성을 축소하면 이머징 국가가 유동성이 좀 불편해져요. 왜냐면 신용이 말단에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신용이 말단에 있는 사람들은 돈줄을 쬐면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신용시장이 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보면 MSCI 신흥국이 4.3%. 이게 짜라서 잘 안 보이죠? 네. MSCI 신흥국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고 코스닥이 5.7%, 대만 5.3%. 이거 뭐죠? 얼마 전까지 EM 시장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막 쇼티지가 나가지고 문 닫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어. 여기 안 돼. 그래갖고 외국인이 다 팔았던 게 이 요인인데 네. 지난주에 바뀌었어요. 흐름이. 이런 걸 캐치를 해야 돼요. 투자자는 이런 시장에 흐르는 돈의 흐름, 큰 돈들이 어떻게 흘러가나 했더니 바뀌었는데 물결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들어오죠, 외국. 리스크 온. 네. 야, 그러면 사도 되는구나. 외국인이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은 그냥 자산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머징 시장에 얼마를 넣기로 했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넣는 거지 외국인들이 국내에 지점이 없어요. 외국인들은 국내에 사무소 하나 있습니다. 직원도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년 수조 원씩 벌어가. 뭘로? 시스템으로. 왜 그러냐면 자산 배분 돈 많어. 어차피 우리가 룰을 정해. 자산 배분 우리가 하면 나머지 다 따라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머징에서 빠져나갈 때는 외국인이 파니까 같이 팔자 팔았어. 자 그러면 이제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외국인이 다시 사? 빨리 사야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들이 기준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들이 뭘 사는지를 또 파악을 해야죠. 돈의 흐름은 큰 줄기부터 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장부터 바뀐 게 보세요. 맨 앞자리 이렇게 쭉 지난주 상승률인데 쭉 읽어드릴게요. 코스닥 1위, 대만 2위, MSCI 신흥국 3위, 태국, 그리스, 나스닥이 여기 와 있어요. 지난주부터 시장의 흐름은 바뀌었어요. 지난주부터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머징으로 자금이 들어와요. 재밌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을 이해할 수 있죠? 네,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들어왔는지. 네. 이미 지난주부터 흐름이 그렇게 가요. 그러면 그것만 그러느냐? 커머더티도 마찬가지예요. 커머더티를 보면 보통 유가, 천연가스, 뭐 금, 은, 철광석, 알미늄, 구리 이게 다 경기 관련주죠. 네. 그다음에 식음료, 밀, 옥수수, 대두 지난주에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유가 10% 엄청나죠. 유가 경기 안 좋다 해서 이머징 죽을 때 유가 빵 떨어졌잖아. 네. 다 올라왔어. 69불이야. 그다음에 가솔린 다 올라왔어. 식품까지. 그다음에 산업 중간재까지 다 올라왔어. 돈이 리스크를 지금 선호하네. 그러니까요. 안 도망가네. 알 수 있죠. 자, 재미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야. 보통 이렇게 긴축을 하고 이러면 이머징 국가, 신용이 떨어지는 국가는 통화가 박살이 나요. 그렇죠. 박살이 우리나라가 매년 그 금융위 나오면 1,000원에 있던 게 2,000원 가는 거 왕복 달리기 하는 거. 10년에 한 번씩. 이머징 국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근데 통화 보니까 이것도 전부 브라질 해와라, 태국 바트와 이머징 국가가 다 좋았어. 강세야. 절상이 됐어. 이게 모든 게 뭘 얘기한다? 시장이 이제 리스크를 테이크하는구나.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위험을 받아들이는구나. 네. 이걸 알 수 있죠. 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강세론자잖아요. 시장 좋을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십시오. 네. 그 근거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추계치인데 4분기에 이제 합산 추계치로 이게 이제 200조, 220조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이 18년도에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죠. 삼성전자가 반토막 나는. 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테이퍼링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금 꺾이나 이런 의심이 나오는 수준? 네. 이렇게. 그런데 이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이 정점이 아닐 수 있어요. 내년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장을 떠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아, 우리 동아나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성장률이 조금 소폭 다운되고 있지만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부양을 해요. 이제 중국도 긴축을 했고 미국도 여태까지 인프라 투자 말만 했지 안 했죠. 그게 10월부터 들어옵니다. 그럼 이건 또 뭐다?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온다. 풍부해질 거다. 자, 그럼 이 시점이 뭐다? 아마 대충 어려운 구간은 지나갔겠구나. 지표로 보니까 얼추 어려운 구간은 지난 거 아닌가? 그럼 뭘 해야 되죠? 포트폴리오 정비. 야, 다음에 뭐가 세게 갈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개별 테마주 종목이었기 때문에 순환만 빨랐어요. 다음에 가면 어떻게 간다? 추세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네. 타야 될 것 같은데요. 긴장되지 않아요? 네. 이거 서둘러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주식 투자가 항상 바쁠 필요는 없지만 바쁠 때가 있어요. 9월이 그때입니다. 9월을 잘 해야 그 다음 이후에 흐름을 타요. 이 성과는 작년에 봤죠? 네. 흐름을 탄 사람과 안 탄 사람에게 저는 완전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9월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9월부터 정말 투자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말에 그래서 이지환 전문가님과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또 방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오후 1시,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또 지난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 열어둘 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주식불패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